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통화정책 방향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한은과 연준의 반응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예상한 경로로 떨어지고 있지만 경기는 더 나쁘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반면 미국 경제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죠. 과연 연준과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 어떻게 될지 엠스타그램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저희 엠스타그램 시간에서는 그동안 이 역레포, 역RP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역레포, 역RP 잔고가 5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한창 할 때 이거 2조 달러도 넘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의 유동성 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추론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혹시 통화 정책에도 좀 더 유연함이 있지 않을까 많이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채권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의 채권 애널리스트 SK증권의 최석원 경영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역RP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레포, 역RP 요즘에 워낙 좀 개인 투자자들도 똑똑해지셔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뭔지 뭘 의미하는지 하고 좀 최근에 잔고가 진짜 1조 달러 깨졌네 뭐 얘기하다가 5천억 달러까지도 잔고가 깨졌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역레포나 역RP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그죠? 아주 뭐 관심이 워낙 영역이 넓어지셔서 기본적으로 RP나 레포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자금 조달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들고 있는 국채나 또는 뭐 적격 채권들을 담보로 해서 상대로부터 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채권은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고 뭐 이런 과정이겠죠.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자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을 갖는 쪽은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산을 갖게 되는 쪽은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민간금융기관 입장에서 그건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로 중앙은행 입장에서 같은 자금 조달을 한다. 뭐 사실 중앙은행이 자금 조달을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그 어찌 보면은 그 돈을 주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 금리를 연준이 결정을 하니까 그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그게 높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는 그런 행태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연준은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금리를 막 올리면서 지난번에 뭐 당연히 역레포 금리도 올렸어요. 그 역레포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준으로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어찌 보면 유동성,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현상이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넣어놨던 돈을 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도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유동성 조절을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레포 시장이나 레포 시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조 5천억 달러까지 이게 금리 인상하면서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금융기관이 연준 쪽에다가 넣어놓은 돈의 규모라는 거에 잔액이 이만큼 늘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전반적인 다른 시장 유동성 시장 상황은 나빴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걸 이제 뺏으기도 하고 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그거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단기 국채를 사고 오히려 이런 식이 되는 나니까.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 시장에서의 유동성,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연준이 이제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한 게 또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속도를 보니까
대략 한 달에 한 2천억 달러에서 1,500에서 2천억 달러 뭐 그 내외로 이렇게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 5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왔죠. 네. 그 얘기는 한 두세 달 정도 남은 겁니다. 네.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게 생각해보면 시중 유동성이 막 부족할 때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그 돈 뺐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완충 역할이 좀 어려워지면 연준이 생각할 때 통화 정책이라는 게 단기, 장기 금리가 있다 그러면 장기 금리도 있지만 단기 쪽에서는 유동성 시장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렇죠. 목표니까 예. 거기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스탠딩 레포라고 그래가지고 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작년에 또 마련했어요. 상설 레포 요즘 그거를 이제 그렇게 5천억 부르죠. 달러로 마련을 네. 해놓고 뭐 더 늘리기도 하겠다 뭐 네. 이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속도를 따져보면 대충 한 4, 5개월 정도 후면은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통화 당국이 어떤 금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상 변화를 염두에 두고 그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하반기쯤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예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 레포 잔고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예 그냥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역 레포 잔고가 뭐 2조 달러 그 이상이었다가 지금 5천억 달러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시중의 은행들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곶감 빼먹듯이 그 네, 영래포 네. 잔고에서 이제 계속 빼쓰고 있는데 네. 어떤 좀 유동성에 지금 공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이제 만약에 더 빨리 떨어져요. 한 3천억 달러 뭐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결국 금리 인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영래포 잔고 축소가 금리 인하라는 것과 좀 연결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단기 자금을 갖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데도 쭉 찾아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 내에서 내가 유동성을 갖고 있거나 뭔가 더 이 영래포로 집어넣는 것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어지는 있다. 거죠. 예. 네, 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네. 비교해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걸 테고 네. 그 국채일 테고 네, 단기 단기 국채일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준을 쌓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준도 이 영래포가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될 적정 지준 그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지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빼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작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금융기관이 갑자기 유동성이 확 부족해져가지고 네. 서로 돈을 안 풀고 있겠다 그러면 다 중앙은행에 달려가지고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네. 확 떨어지는 네, 네,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건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네, 아니에요. 그런 네. 모습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생각한 의도 정도 작년 초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작년 초는 좀 예상보다 빨리 그게 줄어든 것 같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된 상황에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빠져서 네. 거의 잔고가 없어지게 되면 없어진다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레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레포도 더 늘리면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단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원활한 유동성 상황을 위해서도 내가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경색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물론 그 금리 그 결정이라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네. 모두 염두에 둬야 되냐면 장기 금리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계속 관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걸 관찰할 때 이게 지금 대략 제가 보기엔 3.5에서 4.5 사이에 미국채 10년물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물가가 더 떨어지고 또 경기가 좀 더 고용이 좀 나빠지고. 좀 네. 둔화되는 모습. 지금도 보면은 또 소비가 뭐 한 달 한 달은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2022년 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낮아진다는 네.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가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언제 진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때랑 이 영래포가 줄어드는 속도랑 이런 것들이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다 고려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난 FOMC 때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계획인 것 같다.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이 대략 하반기 때 맞춰져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PC 물가 나오고요. 네네네. 뭐 1월 PC 물가는 뭐 아무도 지금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네. 뭐 연준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반기에는 진짜 버려야 될 기대인가요? 네, 상반기 이제 말로 가면 예. 이제 기대가 살아나겠죠. 5월, 6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근데 5월, 6월이라는 얘기는 그때 또 물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벌써 땡겨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지금 2, 3월 뭐 또 뭐 길게는 4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하고 가는 게 좋겠다. 네. 특히나 저는 뭐 최근의 양상을 보면 아까 3.5에서 4.5의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들이 좀 어찌 보면 내 의도대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내가 빨리 금리 인하해야 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네,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네. 유동성 시장도 안정돼 있지. 네. 게다가 금리는 올라가서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니까 시장 금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면 뭐 부동산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 네. 심지어는 오히려 불안한 건 주식 시장은 막 계속 좋지. 네. 여기서 굳이 내가 지금 금리 인하를 그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생길 법한 시기가 하반기라고 보면 대략 이제 5월, 6월쯤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시각들이 아마 유동성 시장 쪽에서는 좀 뭐 그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도래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좀 상반기에 한 번 정도를 해주겠지라는 쪽에서는 보험성 금리 인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뭐 물가는 그렇다 쳐도 PCE 물가, 특히 코어 PCE 물가가 어느 정도만 떨어져 주면 보험성 금리 인하 정도는 5월께는 한번 트라이 볼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한 뭐 여갈피가 뭐 2천억 달러 수준까지도 떨어지고 또 그 앞서도 뭐 QT에 대한 축소 기대하면 다 하고 이제 이런 좀 굉장히 좀 뭐 장밋빛 전망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런 시나리오는 별로 확률은 낮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100%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제가 연준이라면 네. 개연성 시나리오의 개연성.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을 굳이.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유동성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경색된다든지 네. 뭐 또 다른 요인들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뭐 갑자기 뭐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금융기관에서 아직 그런 시그널은 잘 안 보입니다만 금융기관이 그 의미 있는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면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최근에 그 고용 지표를 볼 때 많이들 이제 같이 보시는데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요. 그 얘기는 그 PC 쪽에서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하는 물가니까 현실적인 물가긴 한데 네.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건 미국에 있어서 서비스업 쪽에 있어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여전히 만만치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쭉 떨어지는 거 보고 해도 괜찮을 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부양을 해야 될 만큼 뭔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해야 될 만큼 주식시장이 문제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급성이 없다라는 면에서 너무 때이른 기대를 하지 그쪽에서 말자. 하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 이야도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 그동안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흐름 패턴 같은 게 있어서 네. 선진 증시가 한번 가면 이머징 증시도 한번 주고 이머징 증시 주면 또 선진 증시도 주고 이제 이렇게 좀 바통을 넘겼다면 네네. 지금 미국, 일본,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대만 선진 증시가 한번 날아갔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순서상 보면 그 바통을 뭐 우리와 중국 뭐 이런 쪽에 한 번은 좀 넘겨줄 법도 한데 이 차이가 너무 선진 증시와 특히 우리 코스피가 차이가 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좀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 코스피는? 이건 역시도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 선진국 또 이머징 마켓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네. 지금 전체를 흐르고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 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중심의 이 경제. 새로운 경제 이 블럭이죠. 네. 과 중국
중심의 블록. 사실 중국은 그 주변이 많지는 않다고 네, 보여지는데 그 주변은 이제 주로 좀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물론 선진 증시, 이머징 증시로 나누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거기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의 그 미국 문제가 팀과 있다. 중국 러시아 팀, 미국 팀과 중도 팀 이렇게 나누자.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좀 어찌 보면 미국에 미국 우리가 손을 들었지만 네. 너무 높은 의존도, 중국 의존도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증시에서 오면 그 중간쯤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뭐 대표 기업은 결국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전보다는 이 반도체 이 수출 증가율도 꽤 높아졌어요. 예, 그런데 네. 이게 AI와 칩, 그렇지 않은 쪽에 차이가 이제 벌어지고. 벌어지고 네. 파운드리가 파운드리하고 약진하고. 예, 그거의 어떤 차이들이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현재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부품들은 그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신고가도 찍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좀 이제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가 경우는 좀 그러지 안타깝죠. 못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같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의 큰 축, 제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나눴다면 또 하나의 큰 축은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네. 제조업체가 굉장히 득세했다가 제조업체들은 죽고 서비스업 국가들, 네. 특히 내수 서비스업에서 강점을 갖는 국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예.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또 하나 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만 보면 제조업체 쪽에서의 공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 이머징 마켓 쪽에서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미국 쪽으로 물론 뭐 한편으로는 가고 그조차도 있지만. 제조업도 네.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강한 데들이 있지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강점을 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도 높지 제조업 수출 비중이 뭐 전체 GDP의 40%를 넘는 나라에서 그것도 수출 서비스업 수출이 아니라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이고. 대부분이고 네. 이제 국내에서 사실 각광받고 있는 많은 이 선도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내수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 전 세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분명히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경기는 막 이제 괜찮았다가 어찌 보면은 이제 오히려 조금 후에 정점을 찍고 네. 뭐 연착륙 가고 네, 멈춤. 예, 네. 우리는 이제 바닥을 딛고 찍고, 올라가서 네.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거로는 봅니다. 올해. 예. 그런데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큰 틀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르는 폭이 별로 시원찮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또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를 때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그거 제외해 놓고 보면은 더 미미했을 거예요. 상승폭이. 외국인 10조 원 매수가 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반기 때 어찌 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더 실어준다면 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도 한번 올라갈 텐데 경기 회복만으로 우리 갈 수 있는 주가는 조금 밋밋. 그런데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미지수. 어제 발표를 보면 네. 약간 아직 좀 미지수. 불확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에 금리 인하는 하반기. 예. 그러면은 일단은 첩첩산중이나 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뭐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분명한 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경기적인 요인이죠. 예, 그리고 네. 우리의 주도 기업들이 네. 이제 얼마나 실적을 더 낼 수 있을 거냐인데 분명히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은 실적이 나아지는 방향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